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아이.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무서워지는 시기 바로 사춘기인데요. 사춘기가 다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혼을 내야 하나? 그랬다가 더 엇나가면 어쩌지? 부모가 믿어주면 다 변하게 돼 있어. 나도 그랬지. 이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기도 한다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와 부모를 단단히 잡아주는 황금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춘기 아이들을 바꾼 사춘기 문제 행동 전문가인데요.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를 펴낸 허지원 센터 큐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이 사춘기 행동교정 교육기관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등교 거부, 게임 중독, 은둔, 자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이 아이들을 만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2005년에 처음으로 뭔가 세상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시스템을, 자개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16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행동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 황금률이라는 정말 사람의 변화와 성장, 특히 사춘기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를 알게 됐고, 네.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네. 그것을 알리는데 계속해서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약 370쪽 되는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것이고 담고 싶은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예. 네, 무엇보다 사춘기 자녀 문제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예. 또 저도 그랬지만 스스로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의 여러 어려움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춘기라는 말에서 오는 어떤 우리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에 네. 사실 굉장히 부모와 자녀가 부딪히는 시간이 많은 이제 그런 시기인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렇게 심각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사실 진짜 많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단 부모님들께서 솔직히 자녀의 문제를 그래도 드러내고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금쪽이 프로그램이나 참교육 드라마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느낄 때 사실 여전히 드러난 문제보다 더 많은 사춘기 자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아이의 문제가 잘못 밝혀질까 또는 더 엇나갈까라는 걱정이 많으시는 거죠. 사실 이런 심각한 사례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말씀드리면 네.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네. 듣기 힘들어서 넘기실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채널을 돌리실까 봐요. 네네. 간결히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목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우선 부모의 욕설, 부모님께 욕설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겪어본 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한 50%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게임 하다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가 혼잣말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근데 그중 또 이제 전체에서 30%의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직접 욕을 박습니다. 이제 애들은 욕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화가 나면 그냥 평소에 말하던 습관처럼 하던 욕을 그냥 부모님에게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과연 욕을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등교 거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등교 거부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장기 결석은 있어요. 근데 간헐적 습관적 등교 거부 이 통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도
학교에서도 변결 처리로 사실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지각을 하고 아프다면서 하루 이틀 빠지고 습관처럼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0%의 학생들이 간헐적, 습관적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은둔 히키코모리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가 통계로도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약 5.2% 무려 54만 명이 은둔형 히키코모리라고 국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2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할 때도 고등학생쯤 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불법은 뉴스에서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일 140건의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과연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는 사건 접수가 안 되도록 막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수배의 불법 행위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다 보면은 좀 어두워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춘기 시절에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춘기를 다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보면 나는 좀 약하게 지나갔어. 아니면 나는 다 좀 성인이 된 후에 그냥 가볍게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기질에 의해서 덤덤하게 지나는 아이들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질인데요. 예.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좋은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기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예. 현재 우리의 사회 문화를 돌이켜 보면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지어 성인들조차도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을 예. 제공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대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줘야 할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에게 사춘기 문제가 나타난 순간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욱더 갈팡질팡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어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말 잘 듣고 우수했던 어린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가 사랑스러웠을 때는 그냥 당연히 사랑만 하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 4, 5학년으로 커나가면서 갈등의 시작점이나 사춘기 전조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무시하시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잘못된 희망이 사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춘기 청소년이 욕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심각한 이 케이스들이 변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맛보기 차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사실 너무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 종일 그런 변화된 사례들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예. 부모님을 좀 심하게 폭행하고 아버지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리던 학생도 저희가 그 학생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예. KBS 9시 뉴스에 진짜 떠들썩하게 나왔던 적도 있는데요. 그 학생을 정말 좋은 대학교에 보냈고 인간 만들었고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모님께도 예의를 깍지 갖추고요. 사실 사람의 변화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속도와 방향성이 다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왜 그러면 허지원 대표님은 이렇게 청소년기, 사춘기 학생들에게 주목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잠깐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님 자신이 부모님 속을 꽤나 썩인 장본인이셨다고. 네, 많이 속삭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전응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능이 좀 부족한 거냐 이런. 예, 제가 이제 건가요? 그 아날로그 시계 잘 못 읽고 네. 이제 이렇게 그 받침 네네네네. 한국어는 받침이 두 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잘 못 읽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어머니께서 답답하셨던 거겠죠. 네. 네네. 그랬었던 적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너무 산만해서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다가 이제 책상을 자로 두드리셨는데 네네. 그 자가 이제 튕겨서 나가면서 뒤에 여학생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우리 반의 분위기를 다 망치는 정말 산만한 애다라고 혼내신 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저희 때는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세대다 보니 네. 저희 때는 이제 사춘기가 보통 고등학교 때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학교와도 갈등이 많으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되게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고 정말 많이 혼내고 무시하셨는데, 제가 한번 제대로 대학 잘 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전 시스템, 자개발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산만했고, 전 지금도 제가 ADHD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일에 2분 이상 집중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현대인들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말을 걸고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다른 일에 집중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제 기질상 우울증과 약간의 조울증도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에 제일 많이 쓰인 문장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요. 그냥 우울하고 힘들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제 기질과 산만한 어떤 저의 성향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면 뭔가 변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저도 책도 쓰고 네. 대학도 잘 갔고 사업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과 과정은 다 마치셨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춘기의 아이들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해법을 네. 찾는 시간을 빠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딱 막히는 게 대답을 안 한다.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만 답을 한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뇌가 다릅니다. 예. 네, 사춘기의 뇌는 인간이 덜 된 뇌예요. 예.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외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춘기의 뇌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답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성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 예. 반성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실제로 절제하고 수정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예. 전 그게 반성 능력이고, 반성 능력을 갖춘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안 그렇죠. 사춘기 뇌가 아직 그럴 구조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10대에 내에서 쾌락과 충동을 담당하는 번연계는 이미 성인 못지않게 발달하지만,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만든 전전두엽은 아직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충동은 완성되어 있어요. 즉 엑셀은 잘 밟혀요. 근데 통제는 아직 설치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뇌 상태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청소년 시기 뇌가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한 10살부터 20살까지 한 10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청소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흐름으로 논리 계획, 통제의 골격, 즉 반성의 사고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10년 동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생각 없이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되냐, 아니면 반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네. 지금 현대에 이 10년의 시간이 잘못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스마트폰 때문이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춘기의 데모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다 머리를 뜯어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새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예, 장면을 그게 시냅스 제가 보게 가지치기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린다 하세요. 그 위험 신호에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다고 하시고요. 네, 이걸 맞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록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좋은 신호겠죠. 부모에게 존댓말과 존중의 태도를 갖고, 예. 약속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위생 관리나 생활 관리도 잘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거죠. 노란불은 이제 부모님이 느끼실 때 약간 이거 뭐지? 라는 단계입니다. 존댓말 줄어들고 짜증 섞인 말투가
이제 대부분이 되고요. 예. 귀가 시간 어기는데 당당하고 스마트폰 반납 시간 어기는데 당당하고 교칙을 어길 때도 나타나죠. 안 씻는 날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약간 지저분해지고 부모님 보셨을 때 딱 정확한 표현이 게을러졌다입니다. 아하. 그럼 노란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간불은 부모님 말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 말 이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폭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뒤바뀌고 방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 외향적 아이들은 외모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러면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법으로 3가지 황금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1번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생활관리입니다.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취침시간 건강한 관리입니다. 세 번째가 할 수 있는 자개발. 저희는 학습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습 시간을 잘 누적시키는 것이 3가지 황금률입니다. 저희가 이런 황금률을 아마 들어보시면 되게 뻔한 내용 같지만 어디서도 못 들어본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어떤 누군가의 주장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로 16년 동안 수백만 건의 실제 학생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예. 메타데이터나 파생 데이터까지 치자면 막 수천만 건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찾아낸 결론이에요. 어떤 학생은 잘 변하고 어떤 학생은 잘 안 변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내다 보니 이 황금률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잘 지켜지고 생활관리가 되고 그러면 점점 더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이 누적되면서 저희가 표현하는 생산적 쾌락이 잘 가동되며 더 나아가는 인간 즉 변화성장하는 인간이 되더라라는 걸 파악을 해낸 거죠. 말씀하신 이 3가지에서 부모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부모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면요. 뭐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약간 짜증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근데 부모님에게 좀 힘들지만 예의를 지키고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추면 내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네. 이게 애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감정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이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저희가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억지로 잡게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게 제대로 잡히려면 영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랑과 신뢰를 잘 주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만약 어렸을 때 막 혼내고 막 비하하고 이랬던 게 쌓이면 아이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돼서 부모님께 예의를 잘 갖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예.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자 어른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앵커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요새 교권도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아이들에게 좀 훌륭한 멘토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멘토가 누굴까요? 부모님. 네, 그렇죠. 네. 아이의 옆에서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 어른이자 선배인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착각을 하시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내버려두고 이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고 뭐 물 좀 갖고 와, 뭐 문 좀 닫아봐. 상사에게 만약 그러면 그건 뭐 얘기가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상사를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가 없죠. 아닌 거죠. 예, 상상에서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멘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안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 하겠느냐 이거네요. 네, 아이의 첫 교육자인 부모님이 네. 아이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황금률은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그리고 생활관리 3번째가 자기개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약속과 보상, 페널티를 제시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약속과 보상과 페널티는 뇌의 보상 원리예요. 사실 뭐 앵커님도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이걸 해야지라는 약속을 하고요. 이걸 했을 때 은연중에 은근히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예. 뭔가 해냈을 때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 내가 해냈어. 이런 내면적인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즉 뇌는 맞아요. 무조건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약속, 보상, 페널티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널티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회사 생활에서도 페널티가 없으면 회사는 망해요. 무슨 얘기냐? 일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이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 페널티도 안 주고 그냥
모든 보상을 다 해줘.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거 나도 그렇죠. 그렇게 굴려고 하겠죠. 무너지죠. 페널티는 모든 체계가 제대로 돌도록 만드는 마지노선이고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 보상 페널티는 반드시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사실 작동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와 이걸 어떻게 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뭐 앵커님도 뭐 KBS 안에 다양한 앵커님들이 계시겠지만 다 다르겠죠. 그렇죠. 애들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심지어 보상이라는 것도 애들의 상황마다 다르고 네. 기질마다 다르고 뭐 아이들의 성격마다 다를 수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데이터를 최소한 2달치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에게 먹히는 보상 체계를 잡고 그 보상 체계 반대가 아이가 싫어하는 페널티가 있겠죠. 예. 그거를 정교하게 잡아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일관성을 잘 못 갖추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거든요. 어제는 화를 내고 오늘은 좀 불쌍하니까 뭐 봐주고 내일은 또 갑자기 야 이거 더 해야 돼. 해보자.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도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관된 보상과 약속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근데 가장 많은 어떤 그 보상과 페널티로 적용되는 게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뭐 사용 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빼앗는다거나.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춘기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SNS거든요. 네. 이거를 아이들에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황금률의 시스템을 잘 잡으면 가능해요. 예. 저희는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부모 아이의 기질의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죠. 대부분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야 돼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이미 갈등이 시작됐고 부모님도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고 애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결국에는 봐줘. 나중에는 힘드니까 나한테 원하는 혜택을 다시 돌려주더라. 이런 게 학습이 되면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호주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시켰는데요. 네. 뭐 이미 호주에서 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금지시켰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인가요? 뭐 이전에도 이제 미성년자가 성인들이 쓸 수 있는 뭐 SNS나 뭐 어떤 플랫폼들을 한 86%의 청소년들이 썼었는데요. 뭐 그 법령화를 시킨 다음에도 81%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쓰고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황금률을 세우는 시기를 언제가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이 부모님이 돈도 안 들고 정말 쉽게 황금률의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 가치가 되게 중요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놀고 부모님에게 이쁨 받는 게 아이에게 너무 중요한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가서 중학생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부모님의 말을 이제 귓등으로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4학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너는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써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밥을 먹기 전에는 너는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셔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 정리도 조금씩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 하던 애가 그거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하죠. 근데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하건 안 하건 1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어차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4학년 1월 1일이니까요. 그러면은 애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존댓말을 써요. 어느 순간 식탁에서 엄마 아빠 드시면 먹을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럼 이뻐하죠. 그럼 애는 이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애한테는 보상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존댓말을 어느 순간 자유롭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안착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황금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이미 초4를 지났어요. 심지어 그게 대부분이죠. 중학교 2학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을 가장 이제
다루기 어려운 때로 보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미 중학교 자녀에 대한 통제, 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 가지치기의 10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희가 사실은 성인 히키코모리 또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 자녀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10년을 제대로 못 보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부모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가 정말 황금률을 다시 잡고 학습까지 다시 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좀 지나서 고등학교 되면 정신 차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안 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훨씬 낫긴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어떻게 보겠어요? 와, 이건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냐면 요새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계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공 계열을 선택하려면 사실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돼서 부모님께 대한 예의도 안 되고 생활 관리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전공 계열을 선택해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다시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학생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의 최대치보다는 낮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밑바탕부터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 남은 기간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의 저자 허지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집에는 부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학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먼저 이 방향성과 철학을 일치시키려고 두 분이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정말 잘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방침이 다르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타기를 하듯이 막 타고 다니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극대화시키게 돼요. 아하. 그게 아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예. 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사실 정말 잘 일치시키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의 절반은 가정에 있지만 또 절반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뭐 답변이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공교육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교과목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저희 AI 시대고 아마 앵커님도 AI 쓰실 텐데 교과목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탐과탐 다 중요하지만 교과목이 아이에게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고력 자체가 발전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교과목 수업을 제대로 듣게끔 또 제대로 이행해 나가게끔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황금률이 아이에게 안착이 안 되면 뭐 이미 뭐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황금률을 공교육에서 잡아주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가정에서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가정의 몫이다 네. 라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은 어떻게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당연히 다르고요. 왜냐면 뭐 성별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아들과 딸이 다르다라고만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이분법적입니다. 왜냐면은 뭐 아들인데 뭐 여성스러운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딸인데 아들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딸이 동일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즉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의 행동 데이터를 최소한 2달치 이상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기질과 성향 그리고 할 수 있는 실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로만 구분하는 거는 네. 약간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그 사람에 네, 맞습니다.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초, 중, 고 앞서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학년에서 지켜야 할 절대 금지선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초등학교 때 저희가 우선 부모님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일관된 사랑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에 용납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혼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막 물을 쏟거나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좀 망가뜨리거나 하면은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막 혼을 내요. 예. 근데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너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 부모는 너를 사랑해 라고 다가가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이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막 부모님 얼굴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은 귀여우니까 봐줘요. 근데 그건 혼내야 됩니다. 너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익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관된 사랑은 실수를 용납하고 의도적인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가치가 아이에게 중요한 때이니 황금률을 세팅하는 초창기 과정을 정말 잘 밟으셔야 된다. 중학교 때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때 잘 잡혀 있다면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한 게 학습입니다. 네. 근데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학습에 욕심을 많이 부리시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습 중요해요. 근데 공부의 재미,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의 뇌가 아직 커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의 뇌의 수준에 맞게끔 공부의 양을 넓혀주되 중학교 되면 뇌가 어느 정도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럼 이때부터 공부의 습관이 안착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자기인식이 중학교 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인식이 안 됐는데 진로를 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부모님이 정한 전공 계열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잘 못 다닙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 전공을 택하는 경우도 생기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그러면 대학생 자녀는 어떻게 하냐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뭐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캥거루족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학생이 돼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들이 정말 많고요. 예. 저희가 성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따로 있고 심지어 신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대학생쯤 되기 시작을 하면요. 부모님도 이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성인이잖아요. 네, 고착화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못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사례는 다 못 듣고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직접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사춘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이 부모님과 자녀들 똑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미래도 중요해요. 자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의 인생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부모님의 인생도 제대로 잡힙니다. 따라서 황금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꼭 오늘부터 다시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책을 펴낸 사춘기 문제행동 전문가 허지원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